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은 짧아서 영상에 내놓지 않았던, 그래서 버리려 하고 있던 이야기 몇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나쁜 눈. 직장 동료가 대학생 때 M군이라는 남친이 있었답니다. M군은 눈이 나빴는데요. 눈이 나쁘다면서도 안경이나 렌즈를 쓰지도 않았고 시력을 측정하면 양쪽 모두 1.5 정도였다네요. 그런데 왜 눈이 나쁘냐 하면 잘못 볼 때가 많았다는 것. 어느 날은 하며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놀란 동료가 왜 그래? 하고 부르니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하길래 쳐다봤더니 담요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해서 뭔가 했더니 전신주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보여서 거기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갑자기 사과했다고요. 어느 날은 위를 보고 싱글대며 손을 흔들길래 누가 있었어? 물어봤더니요. 저 집 2층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어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창가에 장식되어 있던 인형이었다는데 그런 일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랐던 건 쇼핑몰에서 쇼핑 중 동창인 땡땡이야 얘기 좀 하고 올게 하고 달려갔고 금방 돌아와서는 착각이었어 가게 앞에 있는 포스터였어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도 너무 어이가 없어 뭔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물었더니 본인은 아니야 정말로 그렇게 보였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와 M군 그리고 M군의 친구와 그의 여친 이렇게 넷이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M군이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M군의 친구, 직장 동료와 친구의 여친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죠. 한동안 달리고 있었는데요.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내비도 명백히 이상한 곳을 안내하고 있고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가 어딘가 알고 싶다고 생각해 누군가 있으면 길을 물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길이었어도 집들이 몇 채 보였기 때문에 천천히 차를 몰면서 누구 없을까 대화를 나누며 넷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러는데 M군이 지금 지나친 곳에 여자가 서 있었어 하더니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차에서 내려 지금 왔던 길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남겨진 셋은 서로 바라보면서 에? 누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 또 M이 착각한 거야?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보자. 그러면서 뒷좌석 창문으로 M군의 모습을 보고 있었답니다. 예상대로 M군은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바로 돌아와서는 미안 간판이었어. 아쉬운 표정으로 말해옵니다. 그래서 왜 간판을 여자로 잘못 본 거야? 말도 안 돼. 등등 셋이서 농담조로 M군을 놀리고 있는데 세워둔 차가 신경 쓰였는지 할아버지가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길을 묻자 이대로 앞으로 가도 마을 밖에는 없으니까 돌아가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주길래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유턴해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동료는 M군이 여자라고 착각했던 간판이란 게 어떤 간판일까 궁금해져 아까 M군이 멈춰 섰던 곳을 지나칠 때 창문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장례식 안내 간판이 있었대요. 게다가 장례식 안내 간판이란 게요. 며칠 지나면 철거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 몇 년이나 전부터 거기에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의 낡아파진 장례식 안내판이었습니다. 에? 이걸 보고 여자로 착각했던 거야? 뭔가 섬뜩하다. 동료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반년 후 동료와 M군은 헤어집니다. 그 헤어진 이유라는 게 M군이 무서워졌기 때문이라고요. 어느 날 데이트하던 중 친척인 땡땡 아줌마야 하더니 달려서 어딘가로 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야?
한숨 쉬다가요. 문득 어떤 게 떠올랐던 겁니다. 땡땡 아주머니라는 분 저번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같이 있다가 본가에서 전화와서 서둘러 돌아갔는데? 저번에 전신주를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 아프다고 해서 모두 병문안 갔다가 그 뒤로 그러고 보니 전에 포스터를 보고 착각한 동창 땡땡군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여러 기억이 단숨에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M군은 착각한 게 아니라 귀신이 보이는 거야. 깨달은 직장 동료는 처음으로 거기서 소름이 돋았다고 하네요. 동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M군이 돌아와서는 미안, 또 잘못 본 것 같아. 해실해실 웃으며 말하길래 저기 땡땡 아주머니라는 분 저번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조심조심 물었더니 M군은 어라? 그러네. 돌아가셨지. 에? 그럼 어째서 아줌마로 보였던 거지? 난 왜 말을 걸러 갔던 걸까? 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죽은 사람이 보이고 있단 걸 깨닫지 못했구나. 점점 무서워진 동료는 그 자리에서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지금부터 몇 년이나 전의 이야기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블랙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퇴근도 늦고 돈이 없어서 도어락도 없는 월 4만엔의 싸구려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싸기도 하지만 엄청 오래되고 좁은 호실입니다. 어느 비 내리던 날, 업무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파트 현관 앞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 집 앞에서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피로에 지쳐 있어 아마 착각이겠지 생각. 그날은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발자국 사건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다시 비가 오는 날에 똑같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그랬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만 발자국이 초딩 정도 되는 어린애 것이라서요. 애가 장난친 건가? 생각하기로 하고 되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발자국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제가 살던 집 앞까지 이어졌고 거기서 끊겼어요. 아무도 집에 올 리가 없는데요. 어느 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중 직장에서 돌아왔더니 언제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또야? 하며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자국이 집 안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문은 잠그고 나갔고 여벌키를 건네준 상대도 없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저는 부들대며 발자국을 따라갔죠. 그건 옷장 앞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손에선 땀이 멈추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옷장 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나서 손을 빼고 싶으면서도 과감히 문을 열었더니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장 바닥에요. 작고 젖은 발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현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인지 창문에 손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보고 있는 동안은 찍히지 않는데 깨닫고 보면 거기 있어요. 집주인에게 상담도 해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 하며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 저는 이사를 결심했죠. 좁은 집이지만 가구가 많아 짐 싸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젠 여기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 준비도 거의 끝 무렵 마지막 짐을 내다 놓으려 할 때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공기가 습해져서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요. 거기에 흠뻑 젖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무표정인 채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작은 목소리가 들린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 뒤로는요, 이사한 집에서도 비가 오는 날에는 젖은 발자국이나 손자국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젠 포기하고 비가 오는 날엔 걸레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깽깽이 할머니. 어릴 적 가까운 산이 놀이터로 매일같이 근처 사는 또래 친구들과 같이 거기 가서 놀았습니다. 이 산에 일반 코스와는 다른 길과 숲을 지난 곳에는 수수께끼의 폐가가 있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멋진 놀이터였죠. 작은 산이어서 우리는 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산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서열 최상위에 있을 수 있는 독점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천적이 있었어요. 그게 깽깽이 할머니였습니다. 폐가에 살고 있던 것 같은 나이 많은 불황자로 별명 그대로 다리가 한쪽이 없었습니다. 깽깽이 할머니는 우리에게 간섭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산에서 놀 때 시야의 끝단에 자주 잡히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한 애들에게 있어 딱 맞는 소재였던 것도 사실이었고, 얼마나 깽깽이 할머니의 생태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깽깽이 할머니가 모르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가 일종의 개인 레벨 테스트 같은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말을 걸었던 적은 아예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수 있는 범위는 산 전체. 엄청나게 광범위한 듯 들리겠지만 실은 이 산에 마땅히 숨을 수 있을 것 같은 범위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술래는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돌아다닐 뿐이라는, 숨는 쪽에 있어서는 거의 운에 달린 놀이라는 거죠. 그만큼 숨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숨을 장소 중 하나인 폐가에 숨기로 했습니다. 폐가 벽에는 녹슨 철판이 기대어 있었고 나는 그 철판 뒤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자 땡땡짱 찾았다 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기도 하고, 그 목소리 나는 방향으로 술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추측하며 두근두근대고 있었죠. 그리고 술래가 점점 다가왔고, 제발 딴 데로 가라 생각했지만 슬슬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땡땡 할머니가 기지 쪽으로 갔어. 라는 술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기지라는 건 내가 숨어있는 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길 비밀기지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가짜로 속여서 숨어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술래의 작전일 수도 있고요. 비록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깽깽이 할머니를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영웅 레벨이 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대로 숨어 있었죠. 타닥, 타닥, 타닥. 정말로 깽깽이 하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후회가 물밀듯이 탁, 타닥, 타닥. 한쪽 다리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벌써 폐가 바로 앞. 나에게서 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이미 완전 쫄보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만두면 됐을 텐데 갑자기 숨은 곳에서 뛰어나와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뛰쳐나가자마자 깽깽이 할머니 쪽은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하산. 내려와서 처음으로 자세한 상황을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녀석들은 알 수가 없었겠죠. 반대로 친구들은 그렇게 깽깽이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걸 엄청나! 대단해! 하며 칭찬하는 상황. 나도 어렸을 때니 금방 우쭐해져서는 공포 같은 건 잊고 과장된 말까지 섞어가며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사실은 깽깽이 할머니도 못 보고
도망친 주제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우리 엄마. 그럼 위험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엄청나게 혼쭐이 났습니다. 저는 통곡을 했죠. 그날 밤 우리 엄마는 다른 애들의 부모님들과 이웃 어른들, 아마 여성의 사람들 같았는데요. 거기다 그 산 소유주까지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노는 곳 근처에 불황자가 지내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위험하다. 그래도 아이들을 산에서 놀지 못하게 막는 것도 교육상 좋지 못하니 불황자를 나가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산에 불황자가 살고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으로 모두 바로 동의했습니다. 원래 사유지에 있던 산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도 빨리 진행됐고 소유자를 선두로 줄줄이 산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듯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왔죠. 폐가 앞에다 퇴거 요청 안내문만 붙이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표정인 어른들에게 정말로 불황자가 살고 있었냐는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인 우리에게 있어 상상도 못할 수많은 의문들. 우선 그 폐가는 지붕과 벽이 반이 썩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불황자라고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몸을 녹이기는커녕 비바람조차도 피할 수 없다는 것, 생활의 흔적 같은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장소가요, 일반 코스와는 다른 장소라고 처음에 말했지만 중간에 엄청 위험한 절벽과 가시철망으로 막힌 곳이 있어 멀쩡한 어른이라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가시철망 말뚝 위를 넘어다니고 있었죠. 그러니 한쪽 다리만 있는 할머니가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 또한 어른들은 아무도 깽깽이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목격해야 할 텐데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답니다. 단언할 수 있다면서 그 산에서 자급자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런 지금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의문에 당황할 때 우리 아버지가 퇴근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뭐야 그 할머니 아직도 있는 건가? 처음으로 나온 우리 이외의 목격자. 아버지가 몇 명에게 전화를 돌리자 동네 아저씨 2명 정도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 3사람 모두 같은 세대, 같은 지역 사람이고 어릴 적 그 산에서 자주 놀았으며 우리처럼 깽깽이 할머니를 만났다나요. 깽깽이 할머니라는 별명이 무려 당시부터 있었다니요. 그리움도 추억을 이야기하는 3명이었는데요. 여기서 산에 들어가기 전부터 입을 닫고 있던 산 소유자가 슈룬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른바 지주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 때에는 집에 둘러살던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자가 사고인지 뭔지로 다리를 잃었다는. 그게 원인으로 그 여자가 끔찍해진 지주는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고 자기 소유의 산에다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후 계속 산에 살았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어 라는. 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깽깽이 할머니는 대략 150살을 훌쩍 넘은 셈이 됩니다. 거기다 그 폐가도 원래는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정도 전쯤에는 산을 정비하기 위한 도구 보관소로 사용되었고 그때도 이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까까지는 신나서 떠들던 아저씨 3명도 여성의 아줌마들도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주의 조용한 내일 신사에 부탁해서 액막이 받겠습니다 하는 말로 회의는 조용하게 끝났죠. 평소엔 다부졌던 부모님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깽깽이 할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할머니가 뭐였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네요. 과연 150살이 넘은 할머니였는지 아니면 어떤 귀신이었는지. 다만 아직도 그 투둑 투둑 하는 발소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산에서 귀를 기울이면 어딘가 멀리서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한쪽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버리기 아까운 제가 모아뒀던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물론 지금도 저의 녹음 상태는 최악입니다만 녹음 상태가 좋지 못했을 때의 영상 하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같이 즐겨주시겠습니까? 신호등이 많은 국도에서 K씨는 겨울 어느 날 친구와 둘이 남자들끼리 드라이브를 나갔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100km 정도의 거리로 정해놓고 한밤중에 출발. 그러다가 중간에 어느 국도로 들어서게 되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상향등을 올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신호등이 쓸데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길은 어떤 타이밍에 적신호에 걸리게 되면 그 다음 신호들도 계속 차례차례 적신호에 걸리게 되어 차를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도로로 운전자들에게는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인가나 가게 같은 것도 없는 적막한 곳이었다는데요. 차를 세울 때마다 차량 바깥쪽의 어둠이 조여들듯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자 둘이 있으니 그리 무섭지는 않았다고요. 이것저것 잡담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적신호 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생겼나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었던 K씨. K씨가 친구에게 너무 속도를 내지 않도록 제지를 해도 친구는 한마디 답도 하지 않은 채로 풀엑셀을 밟은 채 5분 정도를 달리다가 편의점이 나오자 거기에 주차장으로 들어갔답니다. 도망치듯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친구의 뒤를 따라 들어가니 친구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몇 번째인가의 신호등에 멈췄을 때 문득 횡단보도 신호등 아래에 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데요. 어른 남녀와 그 사이에 서 있는 어린아이, 꼭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되는 일행이었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춰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도로를 건널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차를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겨울에 걸맞지 않게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되었지만 친구가 그 사람들의 존재를 눈치챈 그 시점에서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는 바람에 차를 출발시켜서 그다지 마음에 둘 여유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적신호. 거기에는 다시 그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보도 위에 서서 자동차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는데 우리가 탄 차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도 아까와 똑같은 모습이라서 운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간판 표식은 아닐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걸 곧 알게 됩니다. 그냥 있어도 한겨울에 맞지 않을 얇은 옷인데 3명 모두가 금방 진흙탕에서 구르다 나온 것처럼 흙투성이었고 옷 여기저기가 찢겨나가 군데군데 맨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 적신호. 정차. 엑셀을 밟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 적신호로 차를 세울 때마다 언제인지 모르게 그 가족은 차의 오른쪽에 서 있었답니다. 거기다 차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들고 있었다고. 이번에는 보도블록에서 내려와 차도로 나와 있었대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발가락 하나 꼼지락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젠 우리 차 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간 큰일 났다. K씨의 친구는 여기서 급발진을 시도한 거죠. 그 후 여러 개의 신호등을 적신호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오지만 마지막 신호등은 거의 적신호에 걸릴 뻔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친구는 문득 곁눈으로 그 가족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부모와 아이에게는 얼굴이 없었다고 합니다. 3명 모두 마구 껍질을 깎아버린 사과처럼 얼굴이 온통 울퉁불퉁했고 눈도 입도 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K씨가 알고 있는 그대로 편의점 주차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K씨의 친구는 장난치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고 합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냐는 K씨의 제안에 친구는
멈출 때마다 점점 가까이 왔다니까. 지금 차로 돌아갔는데 만약 뒷좌석에 앉아있다면 네가 책임질 거냐? 하고 맞받아쳤다고요. K씨도 친구도 줄곧 편의점 창문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주차해놓은 차 쪽을 일부러라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편의점 판매대의 잡지들을 들었다 놨다 읽어대는 두 남자로 인해 알바생은 졸지도 못하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